통상정책 전문가인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희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안보의 불안, 국제 물류의 정체 등 국제 통상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상 환경 변화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최근 들어와서 이제 통상 환경 변화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다자 체제가 상당히 이제 위축됐다라는 그런 특징, WTO로 대표되는 다자 체제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시대 때부터 확산된 소위 경제 민족주의 경향, 그러니까 자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데서 나타나듯이 자국을 이제 우선시하는 이런 기조가 통상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요 이제 분야별로, 그러니까 FTA도 그렇고 WTO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다루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관심 있는 핵심적인 분야만 뭐 중점적으로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된 이런 협상들이 이제 최근에 뭐 네파 같은 것도 그렇고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하고 협정을 이제 맺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러니까 주요 모든 국가하고 다 하는 게 아니고, WTO는 이제 뭐 만장일치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합의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되니까 이제 지연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관심 있고 핵심적인 사안에 직접 이제 접근하는, 그리고 파트너도 메이저 파트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협정을 하는 이런 형태의 협정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금 더 폭을 넓혀 보면은 이제 미국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소위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뭐 시장 질서나 시장 기구나 뭐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국가들하고의 뭐 공급망 네트워크 같은 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협정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 5년, 10년 좀 장기적으로 우리 국제 통상 환경을 한번 전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뭐 5년, 10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다자 체제가 이렇게 예전처럼 가트, WTO 초기처럼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제 기능을 하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능별로 분야별로 핵심 국가들끼리 뭔가 협정을 맺어가는, 그게 이제 디지털 분야일 수도 있고 그린 라운드가 이제 예전에 논의가 됐었지만은 환경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뭐 경제 안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국방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경제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많이 부각이 돼서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런 식의 어떤 그 통상 질서들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뭐 뉴 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형태의 어떤 노멀 상태가 뭐냐라는 거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비대면 경제활동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 전서부터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었었는데, 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는 이제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통상 분야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보시면 뭐 OTT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망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뭐 통상 이슈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러니까 디지털 이 무역 비중도 커지고, 이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는 거 범위도 넓어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론이, 그러니까 의견이 잘 안 맞는 분야들이 꽤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개인정보보호 3법 같은 걸 비교적 최근에 통과시키긴 했으나 그게 또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또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IPF나 이런 걸 통해서 협상이 진행될 때 우리 입장을 분명히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아직 이제 확실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그런 문제들,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초점이 어디 맞춰질 것 같냐면은 공급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과거와 같은 식의 어떤 소위 efficiency 중심으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뭐 생산 뭐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적재적소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지금 가지게 됐기 때문에 통상과 관련된 이슈들도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건가 하는데 많은 부분이 좀 연결이 돼서 갈 것 같고, 바이든이 뭐 재집 중간 선거는 남아 있고 또 몇 년 있으면 또 재선이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좀 이제 나름대로 미국 경기 회복 이런 걸 통해서 유권자들의 이제 신뢰를 받느냐 여하에 따라서 바이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상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동맹 강화, 뭐 가치 동맹 이런 얘기들이 트럼프는 사실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되면은 우리도 앞으로 4, 5년 동안에 포지셔닝을 좀 보다 더 확실히, 물론 이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말은 뭐 이렇게 중국 배척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조에 많이 입장을 맞춘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나 행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한 4년, 5년 요 사이에도 그런 변화는 좀 잘 보고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RCEP이나 또는 그 CPTPP 또 지금 말씀 주신 그 IPEF 등 주로 이제 경제통상 쪽의 이런 조직체로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오크스라든지 쿼드 같은 안보 조직체가 우리 대한민국 주변을 지금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구체적으로 요 지금 통상 그 조직체나 안보 조직체가 우리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보하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거가 전면으로 지금 부상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중요한데, 그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거는 경제 문제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안보 문제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복합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뭐 기술 관련된 거, 그 디지털 기술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뭐 AI를 포함해서 반도체 뭐 등 핵심적인 기술 관련된 것들도 들어가고요. 또 기후변화 관련된 것도 들어가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위 보건이나 의료 관련된 실제로 이제 어떤 질병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넓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관련이 되는 식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이 경제 안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비경제적인 어떤 뭐 동맹들, 지금 말씀하신 뭐 쿼드라든가 파이브아이즈라든가 모코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하고 항상 그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군사 안보나 이런 문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통상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뭐 쿼드 플러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뭐 지금 가입을 추가로 뭐 했느냐 마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뭐 적절하게 필요한 협력은 뭐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뭐 뭔가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중국을 배척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오픈돼 있고 포용성이고 개방적이고 이런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원칙에 이제 동의하면은 중국하고도 협력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 실제로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경제 외적인 여러 가지 협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옵저버나 뭐 이런 자격으로라도, 이번에 나토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은, 정상이 이제 뭐,
참가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한반도 뭐 비핵화 관련된 발언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뭐 원전을 포함한 뭐 방위산업 이런 것들 세일즈 외교도 나름 뭐 하고 오셨다니까 결과가 나타나 봐야 이제 나타난 거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폭을 좀 넓히면서 참여를 해나가면은 물론 이제 위험 부담도 있겠지만은 또 실익도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특별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경제안보 개념은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서도 경제안보 비서관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가 지금 통상 규모로는 세계 8위니까 뭐 그런 이런 스프라이 체인 뭐 이런 거하고 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안보 비서관의 그 중요한 역할이 이 공급망과 관련된 거를 실태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물론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때도 약간 뭐 조사를 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에 요소 사태를 계기로 여기 보니까 너무 특정 국가한테 의존도가 높은 이런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실태를 좀 제대로 파악을 일단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정보 공유 체계로는 그 실태 파악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러니까 정보를 뭐 관세청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런 데도 다 이제 따로따로 놀지 말고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비밀 보호는 해줘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공급망과 관련된 현황, 그 취약점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비축을 해놓건 뭐 자국 본토 생산을 늘리건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실태 파악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그냥 각 부처별로 나눠서 알아서 해라고 하면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코디네이트 하면서 뭔가 이제 중요성, 우선순위를 좀 두고 대통령이 그걸 되게 강조를 함으로써 뭔가 이제 그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뭐 미국 얘기해 주셨는데 뭐 독일을 포함한 EU나 또는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에서 지금 통상 정책의 좀 변화 또는 뭐 추진책의 변화들이 좀 있나요? 그 변화가 있죠. 뭐 있는 나라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기시다 총리가 뭐 경제 안보 성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안보 관련된 거를 이제 별도 부서로 만들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통상 체계를 보면은 뭐 산업 통상형이냐 뭐 외교 통상형이냐 이런 식으로 대별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나라가 똑같은 식으로 돼 있지는 않죠. 당연히 국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부처 이름도 다르고 소관하는 업무 내용도 다르고 이런데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고 미국이 이제 예외적으로 그 미국 무역대표부 USTR 같은 거가 이제 대통령 행정부 산하로 돼 있는데 약간 독립적으로 통상정책을 운영하는 뭐 그런 형태로 돼 있고 산업통상형이라고 하는 체제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업무를 주관하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진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제조업 비중이 좀 크거나 아니면 교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거나 이런 나라들은 좀 아무래도 뭐 독일, 뭐 일본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중국도 뭐 크게 보면 이제 그런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이제 똑같이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제 외교 통상형 이런 나라들은 이제 자원이 좀 많거나 아니면은 농업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이 있거나 이런 나라들. 대표적으로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 이거 이제 이 북부에서도 뭐 몇 나라 있죠. 농업이 좀 나름대로 좀 경쟁이 있는 나라들. 그래서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현황에 맞는
뭐 통상 추진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경계가 자꾸 이렇게 애매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통상교섭본부가 산업자원통상부에 있죠. 소속돼 있고 그게 이제 통상교섭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뭐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된 거라든가 기후변화 관련된 거라든가 보건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 농업은 또 농림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농림부라든가 또 우리인데 해수부도 따로 있잖아요. 뭐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다 통상의 어떤 그 주요 이슈가 되는 분야인데 이 업무 부처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주관하느냐. 근데 주관을 실질적으로 잘 하려면은 그럴 수 있는 전문성하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뭐 통상교섭본부를 갖다 놓았다고 그래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은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새롭게 자꾸 등장하는 새로운 이슈들 그리고 경제 안보하고 관련된 이슈들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국가들마다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 뭐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국 얘기 주셨는데 한국의 통상 정책이 그래도 좀 이렇게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름 열심히들 하시고 뭐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탑다운 방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위에서 하고 그걸 이제 밑으로 내리는 식으로 해서 통상 정책도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통상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두 트랙으로 지금 같이 가는 거거든요. 대외적인 협상 그리고 대내적인 협상이 같이 가는데 이 대내적인 협상분이 조금 취약한 뭐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밑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그 실무자나 현업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잘 수렴이 돼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책까지 반영이 되는 이런 구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자료를 뭐 관련 부처에서 모아가지고 물론 이제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그거를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뭐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약간은 좀 요식행위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대로 100%꼭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어떤 그 내부적인 갈등이 좀 심해지고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떼법 비슷하게 그냥 길거리에 나가 들어 누우면은 뭐 들어준 이런 거가 이제 돼버리면은 사실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그 조절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런 그 의사결정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밑에서부터 올라온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너무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책을 이렇게 자기가 상상 속에서 그리는 이런 거보다는 현장 내지는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그 접촉이나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을 늘려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좀 제도화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정책 자체는 우리가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뭐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통상 정책 측면에서는 우리가 FTA 같은 경우에는 되게 후발주자였는데 칠레하고 처음 FTA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기조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고 하는 거를 슬로건 비슷하게 내세우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FTA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좋아하는 많이 쓰는 용어로 무슨 경제 영토를 뭐 전 세계 몇 퍼센트 늘렸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그래도 이렇게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겁도 많이 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시장들 그리고 이제 가장 수준 높은 시장들 그러니까 미국, EU 이런 나라들하고 FTA를 했고 또
그 정도로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은 안 돼 있지만, 선진화는 안 돼 있지만은 중국하고도 우리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거대 경제권하고 동시에 이렇게 FTA를 체결한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이었고, 또 그걸로 인한 피해 걱정도 많이 했지만은 생각보다는 잘 극복을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미 관계도 그렇고 유럽하고도 그렇고 우리 교역이 수입도 많이 늘었지만은 수출도 이제 많이 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우리의 무역 규모가 세계 8위니까 이 통상이라는 것이 국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 상공부가 이제 통상산업부가 되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 통상 기능이 외교 통상부가 되면서 외교 쪽으로 합쳐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오면서 이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바꾸면서 다시 또 산업 쪽으로 통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 통상정책 기능이 산업부 쪽이었다가 외교부 쪽이었다가 다시 이제 산업부로 와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잦은 이 통상정책 담당 조직이 개편된 이유라고 할까요? 동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그때 이제 집권하신 분들을 판단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조직 개편을 했겠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상공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통상 관련된 거는 그쪽에서 이제 많이 해 왔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오랫동안 이제 해 왔었는데, 그게 이제 DJ 때 외교부로 이제 넘어가면서 통상교섭본부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었죠. 지금 국무총리 하시는 한덕수 총리가 그때 초대 아마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우리가 외교 통상형으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무적인 판단 이런 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외 관계,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또 장점도 있죠. 예를 들면은 외교부는 전 세계에 우리하고 수교를 맺은 국가에는 전부 다 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부를 대표하는 그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뭔가 네트워킹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립 서비스만 하는 그런 공간은 당연히 환영받을 리가 없고,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거를 하려면은 뭔가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게 될 리는 없고요. 당연히 이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상하고 원조 같아요. ODA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래서 그 ODA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이제 기재부가 좀 나눠져 있긴 한데 무상 유상으로. 근데 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도 상당히 중요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많이 하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통상을 외교부에서 좀 하면서 뭔가 이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실탄 같은 거죠. 이런 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그 이제 공관을 활용하고 정무적인 판단 필요한 거, 그거는 잘할 수 있죠. 당연히 인프라도 돼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전문성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DJ 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외환위기 겪고 그 98년도, 97년도에 외환위기 터졌고 98년도에 이제 여기저기 DJ가 미국도 가고 그러면서 빚 연장하고 정부가 지급 보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습을 하면서 근무기 운동도 대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적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뭔가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 개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산업부 쪽으로 온 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품목별로 뭔가 사정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통상 교섭을 하더라도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거 할 때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명분을 내세우고 이런 걸로는 좀 허접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개별 산업의 어떤 그 전문성과 또 이제 중요도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거를 비교적 잘 알고 국내 사정에 대해서도 좀 해박한 나름대로 어떤 네트워크나 지식이 있는 부처로 산업부를 이제 뭐 직영부에서 이름 바뀌었으니까 지금 산업자원통상부로 바꿔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너무 자꾸 바꾸는 것도 사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겪어봤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축적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처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별 특성이 잘 작용하던 시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 그걸 너무 이제 융통성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문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방,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개방을 우리도 하지만 상대방도 개방을 해서 서로 윈윈 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이제 이끌어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수세적으로 좀 나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지난 10년간 어쨌거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또 그 안에 통상교섭본부 체제를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외 통상정책 할 때 기획재정부라든지 또는 분야별로는 뭐 그 농식품부라든지 또는 뭐 관계되는 여러 부처들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텐데 이게 그동안에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교수님 볼 때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100점 만점이라면 딱히 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한 70점 뭐 언저리 정도 자신이다. 70점 뭐 그 70점대 정도는 이제 그 이상은 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거는 이제 조정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수직적으로 그 체계가 좀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고 아주 중요한 사안은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국무회의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국무회의는 이제 장관들하고 이제 그건 뭐 통상과 무관하게 전반적인 어떤 국가 운영에 대해서 전 부처 장관들하고 이제 정례적으로 협의를 하는 국무회의가 있고 그 밑에 통상하고 관련돼서 이제 대외경제장관회의라는 거는 오랫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통상과 관련된 경제부처죠, 주로 경제부처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통상추진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단체들이 있거든요. 뭐 코트라도 있고 뭐 하여튼 이 공공기관 포함해서 또 연구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밑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위로 쫙 가는 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중간에서 조율해서 위에서 결정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왔기 때문에 조정이 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처 입김이 센 데가 얘기를 하면은 또 그게 관철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 교섭본부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 가지고 참 당연히 이제 국가의 어떤 이익에 어느 게 도움이 되냐가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겠지만은 이게 이제 조직이 이렇게 커지고 통상교섭 인력도 지금 되게 많아졌거든요. 지금 거의 뭐 한 300명이 넘는 인력이 거기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 소속돼 있는데 많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커지면은 부처 이기주의 내지는 조직 이기주의 같은 게 좀 작동을 해서 아무래도 뭐 자리도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또 자리를 만들려면 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면 일을 내가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모습을 별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일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 기능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같은 데가 우리가 있는데 이 통상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가 우리가 이제 뭐 크게 실권이 없어 왔기 때문에 뭐 그런 탓도 있겠지만은 국무조정실이 이제 기대만큼은 그 이름에 맞는 그런 조정 역할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 내에 통상교섭본부 요 체계를 만약에 바꾼다면 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전에 우리 했던 외교통상부나 또는 미국식의 뭐 이 통상무역대표부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갖는 장단점 뭐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외교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정부적인 판단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해외 공관, 뭐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교부로 갈 경우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외교부로 갈 경우에 좀 상대적으로 민간 업계하고의 접촉이 좀 당연히 별로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간하고의 관계, 민간 부분이 이제 요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뭐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통상과 관련된 전문성이 좀 축적되기가 좀 어려운 뭐 이런 구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능력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외교부로 갔을 경우에 반면에 이제 통상 현체제, 그러니까 산업자원통상부가 이제 교섭본부를 가지고 있는 현체제 같은 경우에도 장점은 있죠. 장점은 이제 그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는 뭐 에너지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온갖 주요 산업이 다 거기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 커버는 못하죠. 뭐 농림부라든가 해운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별도 부처에서 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통상과 관련된 주요 산업들은 산업부에서 이제 민간하고의 관계를 상당히 밀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이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수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간의 조정 능력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인사권, 예산권을 이렇게 다 부처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것만 이렇게 관철시키거나 뭐 이럴 능력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조정 능력이 결여된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기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통상을 너무 보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뭔가 이제 레벨 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가진 게 많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지켜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조금은 이제 수동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잘 절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 의제 자체가 상당히 좀 전통적인 의제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무슨 뭐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된 것도 그렇고 보건 관련된 것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들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거가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특정한 한 부처에다가 맡겨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이제 경제 안보 관련된 뭐 보좌관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런 쪽으로 뭔가 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조정 기구 같은 거를 물론 기존에도 있었어요. 뭐 통상추진위원회 뭐 이런 거 있고 그랬는데 그 이번에 뭐 추경호 부총리가 또 뭐 경제 안보 관련된 거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쭉 저도 그런 위원회 같은데 몇 번 이제 참석해보고 그랬었는데 회의 한 1년에 한 두어 번 하고요. 그냥 뭐 돌아가면 3만 원씩 하라고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래도 한 두어 시간 가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이제 뭐 규제 관련된 거를 되게 이제 뭐 혁파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의지 중에 하나인데
통상 관련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상당히 이제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통상교수부가 뒀을 때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 위주로 좀 갈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경우는 이제 미국의 무역대표부 같은 이런 통상 대표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안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USTR이 독립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뭐 산업통상용도 아니고 뭐 외교통상용도 아닌 독립성이 강한 걸로 이제 별도로 다루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할 때는 사안별로는 예를 들면 IPF 같은 경우에는 상무부죠. 상무부하고 이제 상무부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공급망 관련된 거를 거기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해서 상당 부분 이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성이 유지되는 뭐 이런 부처 그리고 이제 그게 또 그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뭐 조직의 실체도 있고 특정 부처에 치우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그 해당 부처한테 협조를 구해서 뭐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름 뭐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도 뭐 그런 거를 뭐 고려를 한번 뭐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또 이게 뭐 또 옥상옥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어느 한 부처가 뭐 이걸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교수님 이게 지금 통상교섭이나 무역이나 또는 이제 투자 뭐 이런 게 이제 다 이렇게 한 조직 체제 안에 지금 산업부 체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만약에 이제 좀 옮겨진다면 무역이나 이런 이 국경 너머의 투자 뭐 이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좀 분리가 가능한지 또 뭐 그게 바람직한지. 그거는 그건 뭐 그런 거는 바람직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무역하고 투자를 요즘은 이제 이렇게 서로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서로 이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같은 경우에도 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된 지가 꽤 됐는데 그만큼 이제 뭐 우리가 시장 접근을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다 이제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방법이 이제 뭐 직접 만들어서 배로 붙이는 수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재 공장을 세워서 그 시장에다 팔을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이제 시장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 부상을 했지만은 교역 관계를 보면은 서로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가는 쪽으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굳이 분리해서 투자는 여기서 관장하고 뭐 수출이나 수입은 뭐 다른 데서 관장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범위가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의제 자체도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차원에서의 실무선까지 다 통합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통상 교섭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이슈로 등장했을 때 여러 분야를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통상의제라는 게 단순히 이 제품의 어떤 그 무역을 넘어서 가지고 서비스, 노동, 뭐 환경, 인권 또는 사회 법제도 같은 것까지도 이게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조직에서 이 통상 업무를 전담한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여러 이 기관들 간의 협업이나 또는 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직 간의 협업이나 조정에 관련돼서 교수님 좀 제언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조직 간의 뭐 협업이나 조정을 잘 하려면은,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책 운영 방향 같은 걸 부총리가 발표하기 직전에
강조한 게 제일 먼저 강조한 거.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이슈를 꼽은 게 규제 혁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권에서도 규제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안 한 정권은 없어요. 뭐 모든 정권이 다 규제 뭐 무슨 뭐 전봇대 등 덩어리 규제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결과 이제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주 마음을 먹고 뭐 추진하겠다고 이제 한 거가 규제 혁신 전략 회의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하겠다.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수출 진흥 확대 회의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매월 하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에 이게 뭐 그립이 강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듣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관들도 오지만 실무급 과장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와서 뭐 민원성 발언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제 듣고 어느 정도 수용할 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바로 해결이 되는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던 걸로 평가를 받는데 이게 마인드 자체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이유는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이게 규제라고 하는 게 워낙에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이 규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그 뭐 부자도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타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택시 기사분들이 다 밥줄 끊는다고 반대해가지고 못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꼭 뭐 사회적으로 강자고 부자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해서 없애고 하는 거가 좀 어렵고 또 공무원이라고 하는 집단의 속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 일이 다 규제로 종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권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없애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수십 년 동안에 이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뭐 완전 올드 마인드긴 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서 뭐 현장에서 뭐 대통령이 듣고 이거 풀어주세요 한번 뭐 풀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뭐 잘 사는 나라 금방 됐겠죠. 근데 이제 오죽 답답하면은 그런 정도의 생각까지 지금 총리가 하면서 뭐 이거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의지 표현이죠. 의지 표현. 그래서 저는 이것도 통상과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가 되게 광범위해지고 여기에 이제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을 뭐를 개방하냐 안냐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길바닥에 뛰들고 뭐 들어놓으면은 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나라가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게 하려면은 뭔가 하여튼 그래도 현장에서 시간 끌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조정이 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기구 같은 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좀 잘 돌아가서 정착이 되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올드하게 안 하더라도 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탑다운 방식 여전히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대통령 중심제 중에서도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조정 문제를 하려면은 결국 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처 어떤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일종의 이제 개방형 전문가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는 통상 관련된 인력도 지금 한 300명이 넘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늘공으로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뭔가 이제 그 수세적인 입장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부동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사고를 치면 잘리니까 아무 짓도 안 하면 안 잘리거든.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통상을 접근하면 우리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도 쓰고 제도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충분히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좀 아무래도 이제 부처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조정도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처이기주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전히 한시적이라도 좀 탑다운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규제혁신 전략회의 비스무리하게 지금 아까 우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경제장관회의는 이제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거니까 그거 말고 밑에 통상과 관련된 거를 추진하는 협의체를 하되 뭐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현황 파악을 잘 하고 중요한 어떤 그 갈등 문제는 그 자리에서 좀 해결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게 저는 뭐 노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너무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대통령의 의존도가 커져도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7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이 아닌데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교수님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뭐 인수위 때나 또는 정부 출범되고 직후에는 상당히 이 통상 정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기싸움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부처의 관할권 다툼을 넘어서서 정말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좀 취해야 될 통상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지금은 뭐 우선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제 네이밍을 아까 이제 그 FTA 처음 할 때는 뭐 동시다발적 FTA 이런 걸 내세워서 일단 많이 하고 메이저 국가들하고 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상당히 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서도 이제 뭔가 뭐 네이밍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요. 린치핀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어요. 중심축 뭐 해가지고서는 근데 이제 그 뭐 여기저기 다 끼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자 그런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고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런 뭐 구호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제 입장을 정하고 내부적인 조정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그 우리의 입장 이런 거를 좀 준비해야 될 사안이 이제 IPF라고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제 출범 뭐식 비슷하게 했는데 그거에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중추국가라는 단어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지금 들어온 집단에서의 면면을 보면은 물론 일본도 들어와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중요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플렉서블 하기 때문에 필라도 4개고 뭐 큰 틀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제를 다루겠다라고 이제 정해놓은 건 있지만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전히 이제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미국의 목표가 이제 내년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에 1차 초안 정도는 마련을 해서 가급적 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하겠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지금 열 몇 개 국가가 들어온 이유도 플렉서블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 4개 중에 내가 하나만 참여해도 뭐 참여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규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이나 이런 거는 규범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공급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죠. 이 생산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뭔가 협업 체계를 갖추는 거고 이게 레귤레이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필라 1에 들어가 있는 보건력 있는 무역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그 구속력이 있는 사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레이드 관련된 걸 포함해서 뭐 기후변화 관련된 것도 그렇고 뉴 이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국제적으로 완전히 이스타블리시 된 룰이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몇몇 국가끼리 하는 건 있지만은 이 IPF 같은 경우가 이게 좀 더 확대 발전이 되면은 이거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룰이 만들어지느냐를 초기부터 중추 국가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는
나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만 매끄럽게 잘 우리가 좀 매니지하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할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는. 강 교수님 오늘 통상정책 그리고 그 정치에 관련되는 추진책에 그 배경에서부터 많은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